민주당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 없는 상향식 공천과 엄격한 컷오프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은행의 초과 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대한 윤 대통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콜로마 칠레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칠레의 전시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긴급 회동을 가진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험지 출마 논란을 들여다보고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이 붙은 횡재세 도입 문제,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서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혁신위는 공정한 경쟁과 엄격한 컷오프라는 4호 안건을 발표하고 모든 지역구에 전략 공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문그린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이뇨한 혁신위원장. 박정아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인 위원장에게 성공적인 혁신위 활동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가감없는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인 위원장은 당과 정치의 발전을 위해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건의하겠다며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혁신위안을 받아들여줄 것을 제안했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이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원로를 모셔 방법론에 대해 배울 생각으로 만남을 추진했다고 밝혔고 김무성 전 대표는 상향식 공천과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란 권력자 주변에 그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혁신위는 공정한 경쟁과 엄격한 컷오프라는 두 가지 혁신안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상향식 공천을 통해 모든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전부 공천을 배제하는 컷오프를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이고 이 방향을 선택했을 때 저희는 선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혁신안을 의결하고 제출한 겁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개식용을 중단하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물 의료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개 사육 농가나 도축업체 등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행 후 3년 유예 기간을 가진 뒤 2027년부터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민주당이 횡재세를 도입해 공정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윤 정부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선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소식은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것과 달리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기준 최상위권이라며 학자금 지원법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 후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비명계와 친명계의 의견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친명계에선 험지 출마 가능성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당대표가 경북에 가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민주당 총선 승리에 유리하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00여 건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와 산업인재 추천이 가장 많다고 밝힌 가운데 이로 인재 영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선 때마다 험지입니다. 이 총선이 되면 뭐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 험지, 뭐 불출마, 용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험지 출마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모두 당 내부에서 이 지도부 험지 출마론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그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서 말씀하신 대로 험지 출마, 기득권 내려놓기를 요구하면서 그 당내 계파 갈등이 점점 더 그 격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북 안동에 출마하라 지금 이런 요구가 나왔는데요.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이 경북 안동에 출마할 것을 권유를 한 건데요. 이 의원,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이 이 먼저 험지 출마를 선택을 해준다면 본인도 당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에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 당 대표가 안동에 가면 거기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당 대표가 당 대표를 안동에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 안민석 의원도 이 대표의 안동 출마가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이 공식 모임을 또 이제 결정을 했죠. 네.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비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공식 결성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그리고 조응천 의원 이렇게 4인방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이다. 이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 등 이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을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도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원칙과 상식은 탈당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연말까지 만약에 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도 여당 핵심 인사들의 험지 출마 또 용퇴를 요구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동안 이뇨한 위원장이 영남, 중진, 친윤 의원들을 향해서 이 수도권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를 요구를 했었는데도 이제 움직임이 없자 윤심 카드까지 꺼내 들었었죠.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하라, 소신껏 하라는 이 신호가 대통령으로부터 왔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김기현 대표,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4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가감 없이 의견을 달라.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은
당의 이 고통스러운 쓴소리를 계속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혁신위에서 의결한 안건을 좀 더 신속하게 당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험지 출마나 중진, 친윤 인사 불출마 등 어떤 이 갈등의 핵심 요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제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팩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13% 또는 15%를 지금 제가 이슈로 잡았는데요. 네. 이 지금 현행 보험료율이 9%입니다. 9%인데 지금 이 보험료율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 금액을 13%에서 이제 15%까지 이제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이 방안을 이제 국회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이 과정에서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자문위의 두 가지 방안을 보고받았는데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보험료율이 9%입니다. 9%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이기 때문에 지금은 27만 원을 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보고한 민간 자문위의 방안에 한번 맞춰보면 만약에 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게 되면 보험료율이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이제 12만 원 네. 정도가 이제 상향이 되죠. 그리고 15%가 되면 2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이제 무려 한 18만 원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한 달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데 만약에 45만 원 정도 이 국민연금을 내게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행대로라면 이제 2055년에 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이 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보험료율을 13% 정도 13%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늦춰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특위는 향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이제 4월 총선이 있는데 총선 직후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향후 일정 앞으로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죠? 네, 이 더 내고 덜 받아야 이제 그래야지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지속이 될 텐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요. 지난 10월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인상률, 즉 몇 퍼센트를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어서 맹탕 개혁안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민간 자문위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13%, 15%로 올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방안에 담아서 보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수기 과정에 이제 수개월이 예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이 총선 전에 마지막 결심만 남겨놓는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 표심이 중요한 정치권에서 과연 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로 바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입니다. 김포구 특별법 발의입니다. 이제 어제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공언해 왔던 대로 정부 입법이 아닌 이 의원 입법의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도 향후에 좀 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일단 김포 먼저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김포만 포함시켰지만 이제 향후에 인접 도시들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이 어제 이 경기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인접 지역, 특히 이 지역번호 02를 서울과 같이 02를 사용하는 광명이나 과천 등 다른 도시들도 시민들이 서울 편입운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김포시의 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완충 기간을 두겠다며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안에는 대학 입시의 농어촌 전형이나 읍면 지역에 주는 세제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이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 이 대입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의원 입법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과되기까지 상당히 또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향후 절차를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번 특별법, 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요. 일단 행안위 심사 전에 그런데 김포시와 서울시,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이 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즉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할지 아니면은 주민 투표를 할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주민 투표를 할 경우에는 총선 60일 전부터는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이기 때문에 내년 2월 9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심사 과정도 어렵겠습니다.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특별법에 반대를 한다면은 본회의는 물론 이 상임위, 이 행안위 단계에서부터 심사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돼서 법안이 만약에 폐기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22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광폭 의회 외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칠레 상원 의장과의 회담에서 김 의장은 한국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칠레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에 이어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 오는 28일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선 투표를 앞두고 중남미 국가들의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회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진행된 후안 안토니오 콜로마 코레아 칠레 상원 의장과의 회담에서 김 의장은 한국이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칠레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매진했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결정되게 되면 칠레의 벨파라이소와 부산은 자매 도시이기 때문에 칠레의 독립한 전시관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경제와 디지털,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칠레와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은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신속히 개시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로마 의장은 한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엑스포를 개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주 칠레 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개관식에도 참석해 한국 대사관이 친환경 건물로 변신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린 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칠레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서 친환경 건물로 탈바꿈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칠레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민사회를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의 치안 강화 요청 등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김 의장은 칠레 상 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의회 차원의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예결소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R&D 예산 단독 의결에 대해 협의 없이 만든 날림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특히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협력 R&D 예산을 1조 원 넘게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기본 경비마저 삭감했다고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법조계 고위 인사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맞는지 쌍특검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금융사에서 돈을 대출하는 부동산 PF 시장이 고금리, 고물가 문제로 위기에 빠졌다며 해결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이범구 단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최근 부동산 PF 대출 관련 연체와 부실 가능성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분양권 전매 완화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대한민국 부동산 PF 구조 개선을 위해 민관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행자와 참여자 등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 경제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는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 지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물가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경제 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선 재정과 예산 등 정부의 정책 개입 효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위성정당 방지법입니다. 22대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게임의 룰을 정하는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편법이란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을 이번엔 방지하자는 취지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먼저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선거가 끝나고 2년 안에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가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여 삭감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한 민주당은 100억 원가량이, 또 미래한국당과 합당했던 국민의힘은 90억 원가량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비례 후보를 안 낸 정당도 비례투표용지에 당명을 놓자는 방안과 또 지역구 후보 수만큼 비례대표 후보를 내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인데요. 결국 위성정당을 만드는 다수당에 일종의 불이익을 주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위성정당이 편법이란 비판을 받았던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21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현재 선거제도를 보면 지역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전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의석수 총 47석 중에서 30석을 연동률 50% 상한선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거대 양당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정당 원내 진출을 촉진하자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많이 나오면 비례의석에서 손해를 보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의석 대부분을 가져갔었죠. 47개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6석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가져갔었고 두 당 모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되면서 결과적으로 양당 체제만 더 공고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민주당 의원 30명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촉구하자고 지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촘촘하게 만들면 지난번 총선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당내 소속 의원들의 이런 요청에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 보이는데요. 이탄희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저희 민주당은 특히나 현행 연동형 대표제 지키고 위성정당 방지법도 만들고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겠다. 위성정당 방지법 하겠다.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저희 당대표께서도 대선 때 말씀하시고
현재로서는 당에서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아직 어느 한 방향으로 입장을 아직 뭐 결정이 됐거나 정리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 당은 뭐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병립형으로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민주당도 자기들이 과반 정당이 되려고 욕심을 낸다면은 반드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던 과거 방식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에게 매우 익숙하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과거로 회귀한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주장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 때문이겠죠. 특히 야권에서는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가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 입성을 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권에선 이준석 전 대표가 비례 정당을 창당할 경우 10석 가까이 차지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의 길을 열어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양당 카르텔 비판을 받았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느냐 선거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치 셈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해볼 내용은요. 김기현, 인유한 전격 회동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계속 쓴소리 하겠다면서 인 위원장이 악수를 먼저 나눴는데요. 하지만 정작 민감한 주제인 중진과 친윤의 험지 출마 요구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최 의원님? 네, 오늘 오전 40분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봉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에 따르면 오늘 면담에서 이 혁신위의 출범 취지와 서로 신뢰를 상호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통을 조금 더 꾸준하게 이어나가면서 당내에서 나오는 뭔가 불씨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는 이런 것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좀 내홍이 좀 가라앉았다고 보이지만 사실 이 수도권 출마 같이 좀 예민한 대화들도 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수도권 출마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한번 정치 생활을 시작하면은 지역구를 바꾸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은 이상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위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런 당에서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 바로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에 불만을 많이 표출하셨다고들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당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의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좀 절차들이나 뭐 의결 기구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지금 발벗고 나서서 좀 이렇게 보채는 식의 형색은 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있었던 그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좀 보인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 대변인? 타당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봉합이 정말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서민들은 경제 위기에 시름을 하고 있는데 이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정부 여당이 특히 여당이 내부 갈등,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앵커께서도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작 민감한 주제인 중진, 그 영남 중진 그리고 친윤계의 수도권 출마 그리고 불출마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신호를 받았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이런 것 같은데 다음 질문도 최 의원께 한번 살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으로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출범한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한 달 내에 당이 바뀌지가 않으면 결단을 내릴 것이다. 뭔가 탈당을 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큰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로 출마하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의 역할을 일개 지역구 의원으로 한정하는 것 같고요. 네, 뭐 고향인 안동으로 출마하라 이런 얘기가 그리고 있었죠.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할 임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험지로 출마해서 그 지역구에 좀 가둬두는 건 바람직한 제안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안동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 나오는 험지 출마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 지도부 그리고 영남 중진, 친윤계 이렇게 콕 집어서 좀 자리를 비우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사람들, 검찰 출신들 꽂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뭐 의혹,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험지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 출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험지는 수도권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실 제대로 된 험지라고 하면 호남이겠죠.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수도권은 어느 정도 그런 중진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의원들에게는 해볼 만한 지역구라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험지는 따로 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안동에 출마하라고 하는 것은 좀 뜬금없는 제안 같고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두 당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 민주당 측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기자회견을 하시는 장면을 저도 지켜봤는데 저는 좀 강성 팬덤과는 완전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신 거에 상당히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뭐 강성 팬덤이 너무 심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서 협박까지도 한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 정말 민주당 안에서 정풍으로 좀 불어오는 것을 받으려면은 친명계랑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좀 움직여야 할 때다. 근데 그 방식이 물론 뭐 험지 출마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곤 하지만 꼭 험지 출마로는 그런 방식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이 네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데에 있어서는 그 민주당 내부 안에서도 좀 많은 균열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잘 저도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꼬집어 주셨는데 강성 팬덤과의 결별 이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역대 당대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강성 팬덤과의 결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더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일명 비명계 모임이 4명으로 출범을 했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인데 이 4명이 좀 이 4명의 의견이 좀 과대 표집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민주당이 이미 강성 팬덤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민주적인 정당
이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잔고 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받은 윤 대통령 장모 공방이 또 뜨거운데요.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과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지 말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이 달라졌다라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이야기도 네.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윤 대통령이 많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소리도 헤어스타일이 달라져서? 네,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치에 그 일개 사건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보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인터뷰에서 네. 그 장모의 문제를 왜 사위한테 묻는지 모르겠다. 장모한테 다짜고짜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돈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크게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대통령도 좀 이번에 사법 정의를 좀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치인이 뭐 대법원 판결 자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장모도 사기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 속에서 본인도 좀 피해를 입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을 일단은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징역 1년을 받았다고 할 정도의 사안이면은 좀 국민에게 수백억 이상의 피해를 안긴 이재명 대표도 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서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모에 대해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다. 뭐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내가 적어도 잘못 알았다라는 정도의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당에서 하시는데, 오히려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더라고요. 지난 7월에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인데, 돌이켜보면 지난 2월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본인들에게 좀 유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불리한 내용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도 모른 척하고, 그리고 유리한 내용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이렇게 야당을 향한 공세 도구로 이용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네. 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반박하실 기회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장모와 아내와는 상당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영부인이고 대통령실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 언론에 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쌍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받아들여져서 다 좀 소상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최수지 의원님께서 말실수를 하신 것 말실수 같은데, 어떤 김건희 부분이죠? 여사가 왜 대통령실에서 함께 업무를 봅니까? 함께 업무를 보시죠.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붙는 수행 인원도 있고 영부인에게도 당연히 일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적으로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니까 그냥 뭐
아내에 불과하다, 가족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내조에만 전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민간인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주제에 좀 벗어난 갈래로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제도 과연 그렇게 저희가 얘기할 거리가 많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 토론 주제는 횡재세 도입 논란인데요. 지난해부터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3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또 언론에 막 보도된 것이 은행원들의 뭐 임금이 상당히 높다, 뭐 성과급이 엄청나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막대한 이익의 세금을 물려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횡재세, 우선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데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네, 먼저 안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14일에 민주당이 2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 이 2개 법안이 묶인 게 그 횡재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떠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금융사가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일명 횡재세입니다. 해외에서의 많은 나라들도 도입을 이미 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금보다는 이중과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따라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등의 금융사가 벌어들인 순이자 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었을 때 이 초과 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여금이 금융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좀 사업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윤 대통령도 상생금융을 공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올해 약 1조 9천억 원의 횡재세가 거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여당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세수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횡재세가 당장의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공급을 줄이고 또 소득을 줄이면서 세금 부피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세금 부피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 네. 횡재세를 내는 그 부분을 말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어떻게든 횡재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간다. 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개연성이 커지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이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 세금까지 부과하는 거는 아까 안규령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인세, 횡재세까지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시장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융사에만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유기업이나 다른 기업들도 횡재세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차별적으로 도입해야겠다, 급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께서도 지금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이게 공급과 생산, 신규 투자까지 줄어들고요. 다시 시장 가격만 결국에는 오르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아서
좀 제대로 법안을 살펴보고 이거를 세밀하게 따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무리한 가상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대 시장 논리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좀 들어보니까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의 상대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실지 누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투자한 자본이나 노동 그리고 기술에 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익이 발생한 곳에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시장 경제 뭐 이런 얘기를 전형적인 은행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좀 제기가 되는데 사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 방만했던 기업 대출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통폐합하는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때 은행권에 들어간 공적 자금만 8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86조 원을 들여서 은행들을 살렸고 그리고 성장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융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외부 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그걸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좀 돌려서 쓰자는 것이 뭐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라는 논리로만 좀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뭐 국민들도 많은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는 뭐 자습실을 이제 야간 자율학습 자습실을 제공해준다든지 아니면 선생님과 대학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당연하게 네가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야 해, 봉사를 해야만 해라고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너만 잘하는 게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주장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긴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잠자고 있었던 시장에서 이번에 흑자를 냈으니 있지도 않던 세금을 법제화해서 이번에 강제로 제출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와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차별하는 맥락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자 장사를 한다 이렇게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솔직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좀 적절하게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환자세가 도입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도 하락되고 시장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도 감소하고 그리고 외국계 자본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금융사들에서는 배당까지 다 멈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런 좀 걸 생각하고 차후에 더 악화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은행의 모든 수익에 대해서 이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자 수익에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들이 이자 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은행의 사업을 통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가 될 전망인데 법안에 이재명 대표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당에서 시장 논리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횡재세 법안 논의, 여야 계획과 입장, 앞으로 미래를 좀 그려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까요? 지금 특히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이 민주당 안은 하나를 놓쳤습니다. 이게 우리도 유럽처럼 횡재세를 도입했다라고 생색만 내기에 좀 쉬운 법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안기령 부대변인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상생기여금 같은 경우는 적정 최저 부담률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최고 부담률 40%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의를 하나마나한 법안이다. 왜냐하면 이 부담률 같은 경우를 정부에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0.00001%만 부과를 해도 정부의 역할로 갈 수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의 범위도 제대로 좀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위임 법률의 일반 원칙에도 조금 위배가 되고요. 사실은 이 최고 부담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최저 부담률을 같이 적시를 해주는 게 맞는 법안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당장 총선만을 위해서 이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이 법안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런 법은 솔직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조금 더 당장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좀 세밀하게 조정되어 나가는 과정에 좀 같이 여당으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선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으로 가는 게 아니냐, 흥제세법.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55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정무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최수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하거나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고금리로 서민들이 어려워할 때 정부가 은행에 상생 금융을 마련하라라는 등의 소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관치금융 비판이 항상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마련해서 금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좀 근거를 마련하고 예측 가능성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투어 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요. 여당은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상속세와 주식 양도세 완화, 이에 맞서서 야당은 횡재세와 법인세 확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자, 서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글쎄요. 이번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대출 이자로 갖다 바친다라면서 소상공인이 은행에 종노릇을 한다라면서 은행권의 고금리를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아까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왔죠. 네,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서 과연 여당이 포퓰리즘 총선을 위한 법안 발의라고 감히 비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네.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네, 총선 앞두고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정책이나 법안을 내는 것은 좀 당연하다는 시선으로 오히려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 또한 뭔가 선거의 전초전 성격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경기 부진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조를 상당히 좀 긴축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좋은 정책이나 법안들이 나오면은 여야가 같이 좀 지원해 나가고 협업해 나가는 과정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저도 체감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국민분들에 대한 그 정치 분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회 논의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